이웃집 소음 때문에 잠 못 이룬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이제 그 소음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스토킹,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건 정말 획기적인 판결인데요. 우리 일상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입니다. 객관적,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.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대법원이 내놓은 새로운 법적 기준인데요. 앞으로 이웃 간의 분쟁은 바로 이 잣대로 판단될 겁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, 혹시 윗집이나 아랫집과 좀 불편한 관계는 아니신가요? 이 판결,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었을까? 그 시작이 된 쿵쿵 사건의 전말부터 대법원이 내놓은 새로운 기준은 대체 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. 이 판결이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도대체 어떻게 단순한 소음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지 그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모든 건 한 빌라에서 시작된 이웃 간의 갈등이었습니다. 사건은 한 빌라에서 시작됐는데요.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무려 수개월에 걸쳐서 아주 의도적인 소음을 냅니다. 근데 그 시간이 참 교묘했어요. 바로 이웃들이 모두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였죠.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계속해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.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피고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명백하게 괴롭힐 의도를 보여줬다는 점이에요. 경찰한테 영장 가져왔냐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이웃들이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냥 다 거부해버렸죠. 결국 이 소음을 견디다 못한 여러 이웃이 이사를 가야만 했고요. 심지어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을 역으로 스토킹이라고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. 이건 뭐 단순한 소음항의가 아니었던 거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핵심은요, 소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. 그 소리가 만들어낸 공포감에 있었어요. 지금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을 한번 볼게요.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범죄가 된다는 건데요. 이 법조항을 자세히 뜯어보면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이미 명백한 스토킹의 한 종류로 딱 규정되어 있었던 거죠. 이번 쿵쿵 사건은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겁니다. 그럼 모든 층간소음이 다 범죄가 되는 걸까요?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여기 왼쪽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생활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건 그냥 단순한 갈등일 뿐이죠. 하지만 오른쪽처럼 명백하게 괴롭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화는 거부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포를 유발한다? 그건 이제 범죄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. 핵심은 바로 그 의도에 있는 거죠. 대법원이 이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딱 판단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. 첫째, 수개월 동안 특히 모두가 잠든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을 낸 그 시간과 기간. 둘째,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려는 게 너무나 명백했던 행위의 의도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불안과 공포를 느낄 만했다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. 여기서 정말 획기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객관적 기준이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판부가 더 이상 피해자한테 정말로 무서우셨어요? 라고 묻고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누가 어두문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막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피해자가 담력이 센 사람이든 겁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 자체가 누가 봐도 무서운 상황이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이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는가? 이것만 보겠다는 거죠. 이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법리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판결이 우리 각자의 삶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이 판결이 일으킬 파급 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판결은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. 먼저 일반 시민들한테는요,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식의 보복소음이 이제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.
집주인들은 이제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을 넣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도 있고요. 법조인들에게는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무기를 더 다양한 괴롭힘 사건에 적용할 새로운 길이 열린 거고,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이걸 더 이상 개인 문제로만 둘 게 아니라 효과적인 분쟁 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준 거죠. 법률 전문가들이 이 판결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이 판결이 앞으로 괴롭힘 관련 법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판결이 갖는 법적인 의미는 바로 이 확장성에 있습니다. 과거의 스토킹 처벌법은 여기 왼쪽 막대처럼 주로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직접 연락하는 행위에 좀 한정되어 있었어요. 하지만 이번 판결은 오른쪽 막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이용한 간접적인 괴롭힘까지 스토킹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확실하게 끌어들인 겁니다. 법의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. 다시 말해서 이번 판결은 스토킹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포의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.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위협도 이제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인 셈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딱 요약해드리고 우리가 만약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이제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내는 반복적인 소음은 범죄입니다. 둘째, 그 판단 기준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느냐가 아니라 누가 봐도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은 데시벨 측정기보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. 결국 모든 것은 의도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.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렇게 현명하게 행동하셔야 해요.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기록입니다. 소음이 발생한 날짜, 시간, 소리의 특징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 직접 찾아가서 따지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공식 채널로 중재를 요청하세요.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. 우리는 이제 개인 공간의 경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해야 할까요?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